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섣부른 기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 내란을 여전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강변했는데요. 사법부가 장기 집권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대목을 두고는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이며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반대파의 숙청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지자들을 향해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라고 외친 대목은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역시나 미약했던 걸까요? 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나라를 극한의 대립 상태로 몰고 가며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사과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비다샵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비다이렉트샵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을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 배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다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2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연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연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좀 약하죠. 왜냐면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혐의가. 예. 혐의는 두 개밖에 없으면 사형하고 무기징역. 네. 근데 사형이 아니라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와서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감경 사이로 들었던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로 해서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당시에. 네.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그때 나이가 같아요.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하고. 근데 나이가 적으니까 65세고 고령인 점, 이런 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란이 성공하지 못한 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또 내란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시도 자체가 위험한 거죠. 성공했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엄청나게 위험한 짓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감경사유가 돼서 무기징역이 됐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이 장기 독재 계획의 산물이라는 점도 부정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이유가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계획이 아니라 노상원 씨가 본인이 그냥 적은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 실행된 부분도 많거든요. 실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롯데리아 미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할지, 계획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노상훈 씨가 그렇게 민간인 신분으로 깊숙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내란에 김용은의 어떤 지시를 받고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현역 장군들이 가서 노상훈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잖아요.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노상훈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건 김용현이 그렇게 권한을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노상훈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래서 내란이 아주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켰다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리력 행사는 실제로 출동한 군인들, 경찰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관이 판결문 써놓은 걸 보면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위험하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았고 그리고 출동한 경찰들과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 무슨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국회 보좌진들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기자를 상대로 해서 아시는 것처럼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시도했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폭력이 행사하지 않았고 물리력이 행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령이다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런 점을 들었는데 이런 판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때와는 사뭇 다른 판단이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판사가 판단했을 때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저는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것은 인정을 했지만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근데 문제는 그 내란이 실행 안 된 것 때문에 감형이 되는 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 행사라든지 아니면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치밀하게 계획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진관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과 너무 달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 지기현 재판부가 국민적 여론이 있으니까 무기징역을 선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허점이 많고 내란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난다고 한들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판결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1심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형량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30년 정도 선고한 거는 그렇게 나쁜 선고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김용은 전 장관이 이 내란에 아주 주요한 업무를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게 선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30년으로 이제 감형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30년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란이나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획책하거나 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좀 더 무거운 형을 내렸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좀 더 무겁게 내렸어야 된다.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죄책을 가볍게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이 아쉽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초범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란을 한 번 일으키는 것도 있을까 말까인데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대통령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엄중하게,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추위에 매일 나와가지고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국민들의 열망, 이런 어떤 호소,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재판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사실은. 예.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말고도 군경지휘부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유죄로 각각 징역 12년, 10년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것도 사실 이제 저는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가볍게 처벌하면 경찰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이런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항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벌을 받는 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인이든 경찰이든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걸 거부하고 잘못된 부분들에서는 항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벌도 좀 더 무겁게 내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불만을 드러내면서 회의를 느낀다. 항소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는데요. 네네. 항소 간다면 2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든다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꼭 그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2심부터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하게 되잖아요. 그 내란 전담재판부가 하게 되고 저는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사형으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1심보다 2심이 좀 낮게 나오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은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법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노사금 수첩이나 이런 중요한 증거물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반드시 항소해서 이 부분을 다시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윤석열 변호인 측은 모르겠어요. 항소를 할지 안 할지. 항소해봐야 승산은 없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변호인들의 판단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검은 반드시 항소를 해서 이번에 그 인정받지 못한 증거의 부분이라든지 직위원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 중에 모순적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 받을 수 없도록 무기징역은 내란법 사면금지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면을 잘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고 나서 1년 안에 사면이 돼버렸어요. 바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무거운 어떤 심판을 받았지만 금방 사면돼가지고 또 밖으로 나와요. 그럼 이게 사법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일으킨 사람을 사면을 또 해줘가지고 다시 나오게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대통령 되고 나면 그러지 않겠어요? 또 내가 감옥 가도 또 나올 수 있겠지, 사면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란처럼 이렇게 엄중한 일, 정말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책임의 무거움,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면금지법,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금지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심 선고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다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떻게 보실까요? 참 한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법의 심판이 나왔잖아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내란이라고 그렇게 이미 선고를 했고요. 그러면 반성하고 절연해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 간에 이제 절연을 해야 되는데 절연을 하지 않고 끝까지 친윤 그룹들 그다음에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희망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장동혁 대표 이런 태도는 지선에서도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올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기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태도로 계속 가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의 여러 반발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도 벌써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반발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전에 당명 개정이 이루어질까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명을 바꿔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동혁 대표는 계속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름만 바꾸겠다. 그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름을 아무리 바꾼들 그거는 간판 갈아 끼우기 정도 역할밖에 못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으려면 진정성 있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태도의 변화가 없이 단순히 그냥 당명을 바꾼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오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배현진 의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이제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 신청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법원은요, 그 정당이나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절차적 하자만 없으면 그걸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저는 아마 이제 징계는 계속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배현진으로 해서 징계한 부분, 특히 그 아동에 대해서 그 글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했죠. 그건 징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다운권 1년이라고 하는 중징대로 가야 되는지는 또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법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이나 국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만 없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이 되고 선거 연대는 하겠다는데요. 뭔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삐걱대고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거 연대를 하려면 물밑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 연대 얘기 나오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 일부 어느 지역은 출마시키지 마라, 후보를 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물밑에서 잘 조율을 해서 마지막에 그냥 발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 누구는 어디 출마하지 마라, 어떤 지역은 우리가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파열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결정된 내용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갈등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의 행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인천 계양을과 경기 평택을 같은 비교적 안전지대에서 공천을 받을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조국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출마할 걸로 보는데 어디로 갈지는 좀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출마를 안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마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내에 진입하는 게 필요하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할 거고요. 출마를 해서 원내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힘을 모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적의 목소리예요. 하늘을 달리다 함께하겠습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에 더 이상 발을 딛고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질 때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 파도에도 내 맘 그대 마음속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SN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손잡고 걸어요. 아름다운 세상. 서로의 마음 열고 우리 친구예요.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어제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이 재판부가 밝힌 이 판결 요지에 나타난 이 문제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죄 인정 선고 자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1심 선고가 나온 것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444일 만이었습니다. 내란죄 선고가 나오면서 앞서서 판결이 좀 나왔던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법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신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CNN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결로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가 마무리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네. 이 뉴욕타임즈 역시 비상계엄 선언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들에게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 요지를 보면 이 피고인 쪽이 주장했던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만에 하나 공소를 기각한다거나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만약 수사권 문제로 절차적 위법이다 이런 공소기각 결론이 나왔으면 아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게 절차적 쟁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절차적 쟁점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절차적 쟁점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꼽아보셨나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현직 대통령을 과연 수사할 수 있느냐, 수사할 수 없다는 게 이 피고인 쪽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적법하냐, 특히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 피고인 쪽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 선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좀 엇갈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실체보다는 절차가 문제였다라고 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요. 요약해 보면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불소추 특권이 있더라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공수처, 검찰 수사도 적법했다라고 이 판시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 공수처 수사권은 해석이 좀 까다롭고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위법 수사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다른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형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판결을 두고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무기징역형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선고할 수 있는 형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이 검찰의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용에서 이 유죄를 구성한 프레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군을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라고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맞는 말이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건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군과 경찰을 활용해서 국회를 진압한 한 장면에 축소해서 좀 판단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재판부가 장기간 준비된 내란이다라고 하는 이 검찰 주장에 이 증거가 부족하다 좀 취지로 선을 긋고요. 이 비교적 우발적으로 일어난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그 내용을 하나 둘씩 따져보면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인데 국회 진압을 한 행위 요것만 살펴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내용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국회 중심으로 본 이 내용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네, 1심 판결 요지를 보면 이 국헌 문란 행위는 인정했는데 이게 과연 국회로 한정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이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국회 기능 마비에 좀 집중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회가 아니라 사법부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면 내란이 아니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이후에도 국회가 아닌 다른 곳을 마비시키는 일이 또 일어난다면 이거는 내란이 아닌 것이냐 이런 반문이 가능해집니다. 재판부 취지는 뭐 그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기능을 침해하면 내란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헌정질서 위반 그 행위 그 자체 국회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선관위에도 군을 보냈고요. 여러 곳 언론사에 대한 안전단수 지시를 했던 것도 있었고 이런 헌정질서 위반에 힘을 실어줬어야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출입 통제가 아니라 이 국가 운영의 룰, 통치 시스템 자체를 좀 뒤바꾸려고 했던 시도로 단죄했던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내렸던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비교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견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헌정질서 위반에 힘을 실어줬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약하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계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으로 내란죄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 방향으로 좀 잡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능 마비 목적이 있으면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이 적법성 판단과 별개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엄 선포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좀 인정하게 되는 우려도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았는데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요것 자체도 좀 재판부가 판단하고 다뤘어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보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계엄은 그 자체로 내란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요건과 형식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라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짚지 않았고 계엄 선포 과정의 형식적인 절차, 실질적인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좀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예. 내란에 대해 허술했다, 치밀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부분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그 시민분들께서 허술하지 않았냐, 치밀하지 않았냐 이 부분을 언급할 때 내란죄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인가 좀 우려스러운 이 대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이 결과가 완성됐느냐 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할 의도와 위험을 나타냈느냐가 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허술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반복하면서 만약에 성공했으면 더 큰 죄다. 실패했으니 죄가 좀 덜하다. 이게 좀 위험한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고려 사유를 언급하면서 좀 이 허술했다,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 요렇게 언급한 것도 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쿠데타가 덜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앞선 재판부의 메시지와 이 분명하게 좀 차이를 드러내다 보니 국민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서 좀 우려스러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판부가 윤석열 측 주장 일부를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받아준 듯한 인상, 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 지기현 재판장이 어제 1시간 3분 판결 취지 요약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주장을 만약 전면 부정에 반발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너희 말도 일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국회 기능 마비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내란이다. 이런 결론으로 끌고 갔다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판결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넓히려는 계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이나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사회적인 갈등 또는 충돌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계엄 선포 자체는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국회에만 안 보냈으면 됐어. 이런 메시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봐주는 듯하다라고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정 질서에 대한 좀 단호한 수호 메시지가 약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 비유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는 경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경전을 경건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다. 이 의미 있는 행위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명분이 있었다. 이런 주장에 이 불필요하게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좀 과잉해서 비유한 것 아닌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회적 반발을 좀 줄이려고 하는 재판부가 사회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지나치게 좀 재판부 인정 욕구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보여질 취지도 있고요. 게다가 고대 로마나 중세, 영국의 찰스 1세 사건을 또 언급하면서 왕도 국가에 대해 반역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법 인식의 변화를 설명한 장면도 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서양의 역사가 매우 다르기도 하고요. 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미 계엄과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아픈 현대사, 대한민국 헌정사 내에서 다뤄야 될 이 80년 광주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러 아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헌정사에 대한 맥락은 상대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비중 자체가 부여되지 않고 이 서구의 사례를 가지고 온 점, 이 부분도 한국의 헌법 질서 위기를 다루면서 우리 현대사의 교훈이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양형사유에서 범죄 전력 없음, 오랜 공직, 65세 고령을 든 건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선고할 수 있는 형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형이 불가능한데 왜 양형 사유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을까?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려고 감형을 했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계적인 이 판결문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무기징역을 선고해놓고 공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감경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국민들의 먹거리 생산에 나섰던 농민들이 법정에 가서 이 재판을 받을 때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서 이 공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감경 요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이 공직에 봉사하고 있다, 공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더 엄격한 판단 근거, 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경 요소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좀 불필요한 문구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비판도 좀 많이들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급심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일주일 내에 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항소를 안 한다면 특검도 항소하지 않는 편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확정, 최종 선고가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종의 이 국론 분열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심 선고가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결과에 좀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이 사안이 벌써 1년이 넘게 끌었는데 재판이 더 진행된다면 이 에너지 소모는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우리 사회가 다뤄야 될 문제를 이제 내란에 대한 판단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긴다는 전략이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 쪽에서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확정해서 사회 다음 단계로 넘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